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 유아 신변 자립 지도에 대해서 강의할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박현옥 교수입니다. 발달장애 유아에 있어서 신변 자립 지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부모님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신변 자립이 안 되면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또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신변 자립 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신변 자립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배변 훈련이나 또 착탈이 습관, 섭식, 그리고 또 몸단장 지도를 주로 대부분 신변 자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간에 어디까지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 자립이 뭘까요? 신변이 자립됐다? 영어로는 self-help skill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돕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글쎄 신변 자립, 자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적응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지적 장애를 이야기할 때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한 장애가 있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때 적응 행동 중에 유아에게 있어서 특히 영유아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적응 기술 중에 하나가 신변 자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변 자립이라는 것은 유아가 독립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식사 먹는 거 있죠. 그 중에서도 또 혼자 먹기, 영어로 self-feed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feeding이 먹는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를 self-feed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착탈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복을 입는 것과 벗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몸단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루밍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양이한테 그루밍한다 이런 얘기, 고양이가 자기 털을 막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걸 그루밍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고양이 얘기 왜 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아마 그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루밍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옷을 똑바로 입었는지, 내가 머리가 똑바로 빗겨져 있는지, 또 예를 들면 아침에 눈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전부 다 몸단장 그루밍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루밍의 개념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변 자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신변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변 자립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획득됩니다. 신변 자립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습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츰차츰 아이가 발달하면서 이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안 되던 것들이 나중에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천천히 서서히 획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적응 행동, 앞서 말씀드린 신변 자립도 마찬가지지만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연쇄된다는 것은 요거 다음에 요게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이게 체인화돼서 요거 다음에 요게 오고 그 다음 기능이 또 다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인지가 되면 화장실을 가겠죠. 가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그 다음에 용변을 닫고 옷을 다시 입고 변기에 물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손을 씻고 화장실 가기 전에 하던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한 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거 뿅 하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안 내렸는데 용변을 봐버렸습니다. 옷에다가. 그러면 배변 처리가 제대로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동작들이 대부분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게 유아가 필요한 때와 장소 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아이한테 용변지도 한다고 지금 가서 너 소변 봐라 라고 하면 이게 효과적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지금 먹는 기술을 좀 네가 한번 연습을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연습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힘만 들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그 밑에도 적어놨지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이가 그 욕구를 나타낼 때 지도하는 게 가장 좋은 교수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적응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상적인 절차와 활동에서 늘 요구된다는 거예요. 늘 필요하죠. 화장실은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되고 어제도 갔었어야 됐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가 매일매일의 활동이 절차가 일어나면서 화장실 가는 거, 먹는 거, 하루에 적어도 두 끼에서 세 끼는 먹어야 되겠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 감는 거, 뭐 이런 거 전체 다가 다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매일 요구가 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적응행동은 우리 집에서는 되는데 어린이집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린이집에서 되는데 집에서는 안 되네. 이것도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가서 내가 화장실을 쓰는 그 루틴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화되어서 아이가 늘 쓰는 것이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변 자립에 대해서 특히 적응행동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배변 훈련하고 착탈의 영역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뒤에 있는 뭐 다른 먹는 것과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그루밍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주로 배변 훈련이나 착탈이 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실제 중심으로 좀 지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도 교수님 배변 훈련이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 배변 훈련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 토로를 하고 하니까 배변이 부모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선생님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벗는 활동은 그루밍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조금 동작이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주로 이 두 가지를 다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이나 몸단장 관련한 것도 뒤에 조금은 다룰 생각입니다. 배변 훈련,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배변 훈련하고 착탈이가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다룰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배변 훈련이라는 것은 꼭 장애 영유아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죠. 비장애 영유아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고 발달상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분류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비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24에서 한 36개월 정도 되면은 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대변은 가리는 게 일반적이고 순서가 대변 먼저 가리고 그 다음에 소변 가리고 이런 순서로 대부분 배변 훈련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장애 아이들 경우에는 36개월 정도 되면 소변을 가릴 수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벌써 4살인데 안 되거든요. 예,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4살이 넘어도 혹은 안타깝지만 그 이상의 연령이 되어도 대소변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흔합니다라기보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시는 성인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릴 때 좀 적극적으로 연령이 어릴 때 적극적으로 지도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대소변을 조절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아기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반드시 글쎄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갖추기를 부모님들이 대표적으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배변 훈련은 장애 유아의 가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도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소변이라도 좀 가리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저한테 하시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따라서 경우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배변 훈련이 잘 안 되면 부모님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제가 가늠할 수 없는 수준까지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부모님들만 그러신 거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유치원 선생님들도 용변 처리가 어려운 유아의 경우에는 IEP라고 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안이고요. IFSP는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인데 주로 유아 특수교육 쪽에서 짜는 게 IFSP입니다. 여기서 대소변 처리가 잘 안 된다, 용변 처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지도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대소변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글쎄 그런 분들은 정말 다행이고 좋은 거죠. 그런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조금 들어보시면 도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배변 훈련이 뭐길래 지금 자꾸 그런 얘기 하냐. 배변 훈련이면 대소변 훈련이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화장실에서 배설을 하는 습관 자체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배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아이들이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항문의 근육이 대변을 모아놨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관략근에서 조절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도록 지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관략근이라는 것은 앉기, 뛰기, 움직이기 이럴 때 쓰이는 대근육보다도 훨씬 섬세하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뛰고 앉고 학습도 어느 정도 되는데 바지에다가 대변을 보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보통 그냥 관략근은 뛰거나 앉거나 서거나 뭐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섬세한 근육이라서 신체의 여러 근육들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근육 중에 하나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으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실은 학습이 2학년, 3학년 수준까지 되는 발달장애 아이인데 부모님이 대소변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대소변을 못 가린다, 우리 아이가 학습은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게 조절이 아직까지 덜 되기 때문에 그렇고 꾸준히 연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또 없거든요. 그런 경우라서 학습이 한 2학년 수준까지 되는데 바지에다 대변을 싸면, 대변을 봐버리면 아이 입장에서 상당히 또 본인도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 수준은 훨씬 더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더 안타까움을 느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의 개별적인 신체 발달 과정에 따라서 배변 훈련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준비가 덜 됐는데 20개월이니까 너 시작하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저귀를 가장 빨리 떼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저귀 떼는 것이 발달의 과업상에 엄청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희한하게 실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배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배변 훈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이 아이의 발달의 성패를 가늠하는 무슨 가늠자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거는 저는 사실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 빨리 대소변 가렸다고 해서 더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소변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조급하게 되면 아이들을 닥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배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일부러 또 엄마를 또는 아빠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바지에다가 대소변 실내를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함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지금 당장 너 언제까지 이거를 해,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루틴을 정해서 시간에 맞춰서 배변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시고, 또 간격도 생각하시고
아이가 무엇을 먹었느냐도 대변 또는 소변 보는 간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지속적으로 배변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당장 하시오, 지금 하시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거는 배변 훈련에서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급함을 버리고 아이가 발달하는 속도와 순서에 맞추어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나 뛰기나 움직일 때 쓰는 대근육하고 또 이게 관략근 조절하고는 조금 다른 근육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육 발달적인 측면에서 좀 늦게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걷기나 잡기나 뭐 이런 것들은 배변 능력하고 영향이 많다라는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변 훈련 이전에 유아가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서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했네, 이런 성공 경험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배변 훈련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시기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기라는 게 너랑 나랑 얘랑 다 똑같이 지금부터 시작,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배변은 더 그렇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격적으로 배변 훈련이 되려고 하면은 항문 주위에 있는 관략근이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적어도 18개월에서 24개월은 넘어야, 그 정도는 돼야 발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변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배변을 따라다니면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너 쉬하자, 너 시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할머니들 한 번씩 제가 관찰해 보면 아이들을 컵에다가 이제 쉬를 뉘우시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상황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5분도 안 됐는데 다시 기저귀를 벗겨서 쉬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아이한테 배변 훈련에 도움이 될까? 우연히 아이가 그 와중에서 성공했다라고 치면 그게 과연 성공한 거 맞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어른들이 좀 그렇게 강요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요즘 부모님들, 또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목숨 안 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는 것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 발달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점검표 같은 것들 제가 나중에 배변 준비 점검표 이거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 아이가 배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점검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점검표 중에 3가지 이상이 관찰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배변 지도를 시작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관찰됐다 하더라도 18개월이 안 됐는데 벌써 조절하라 라고 강요하시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있어요. 3개 이상 관찰이 안 됐는데요.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거 아직 3개 안 됐는데요. 시작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안 됐더라도 신체 움직임이 원활하다. 예를 들면 혼자 걷는다, 선다, 또 달릴 수 있다,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만 4세 이상의 유아는 배변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동시에 가야 돼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동시에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배변 준비 점검표입니다. 이게 꼭 장애 아동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있으니까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배변 준비 점검표를 확인해 봅니다. 한 12가지가 되는데요. 요걸 제가 좀 한번 다 볼게요. 첫 번째, 움직임에 제약이 없어야 되고요. 평지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계단이 있거나 또는 경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당연히 잘 못 걷거든요. 그런 거 말고
평지 정도는 쉽게 왔다 갔다. 이건 왜 그러냐면 변기까지 혼자 스스로 찾아가서 앉으려면 이게 또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서 5분 정도 서 있을 수 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바지를 입히고 벗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지지를 할 수 있어야만 배변 훈련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근육의 움직임 같은 거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착용해 주지 않으면 대소변을 모았다가 보는 간격이 확인된다. 그래서 기저귀를 착용 안 시키고 난 다음에 놔두면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소변을 보는 애도 있고요. 이거를 유뇨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조금씩 봐요. 계속 간격을 뭐 정말로 분 단위로 나눠갖고 오줌을 누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쫙 누네. 이게 관찰되면 아, 배변 훈련 시작해도 되는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소변을 볼 때 끙끙대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이렇게 아, 배변을 하려고 하는구나에 대해서 아이가 표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호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때 아, 지금 시작해도 되겠네. 우리가 보면 아이가 어떤 아이는 벽을 잡고 힘을 주고요. 어떤 아이는 서서 다리를 꼬아서 막 힘을 주면서 대변을 보는데 이런 경우 아이가 신호를 보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저귀나 속옷이 축축해지면 아이가 그걸 알고 찝찝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거나 짜증을 내면 아, 이 아이는 배변을 시작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세 가지 인덱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대변 보는 시간이 일정해집니다. 배변 훈련이 가능해지는 게 아무 때나 대변을 보면 훈련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정해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몇 분 안에 보더라 또는 점심 먹고 몇 분 안에 보더라 이게 관찰이 되면 그때부터는 배변 훈련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설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고 모양이 잡힌 대변을 보면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설사는 안 되잖아요. 설사하고 있을 때 배변 훈련 안 되거든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되던 아이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속옷을 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어른들의 화장실 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아, 그러면 너도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아홉 번째, 완전하게는 못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관략근을 조절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얘가 조절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아, 시작해도 되는구나에 대한 인덱스가 되죠. 배변 간격이 2시간은 돼야 돼요. 이게 소변의 기준으로. 근데 너무 막 1시간 간격, 40분 간격 이렇게 되면 배변 훈련하기가 힘이 들죠. 안 된다가 아니라 힘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10번째, 혼자서 바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인덱스죠. 그 다음에 11번째, 두 가지 심부름을 시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인지 수준도 돼야 배변 훈련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넣어놓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자기 물건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거나 좋아하는 소유욕이 생기는 것도 인지 발달이자 또 아이가 칭찬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덱스로 잘 넣어놨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1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대변을 자기 혼자 배변통에다 누고 난 다음에 선생님 불러다 자랑하거든요. 선생님 이것 보세요. 이렇게 말 다 못하더라도 손을 끌고 와갖고 이거 막 가리킵니다. 나 여기다 응가했다고. 이럴 때 이거 내가 잘했네 라는 걸 자랑스럽게 느끼는 이 정도가 되면 배변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이상의 어떤 신호가 발견이 되면 시작을 하셔도 되고 3가지 이상 발견 안 되더라도 만으로 4세 넘었으면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연령별로 중요한 배변 지도 목표를 제가 적어놨는데 1에서 2세 정도 되는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변기에다 앉는 거. 변기에 앉아볼까? 이럴 때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변기에 앉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퍼를 열어주면 바지를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배변 훈련이 가능하고 배변 지도도 이때쯤 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에 2에서 3세 정도 되면 지시에 따라서 변기에 앉아요. 안 가르쳐줘도. 그죠? 자, 변기에 앉아보세요. 이러면 변기에 앉아야 돼요. 화장실 갔다 올까? 라고 하면 애가 변기에 앉아요. 말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대소변 보는 거를 한 번씩 성공해요. 이런 것들도 배변 지도의 목표입니다. 4, 5세 되면은 대변을 본 후에 화장지로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되는 아이들이 꽤 있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비장의 아이들 부모님들도 간혹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조금 보시면서 이 정도 되면 혼자 대변 보고 닦는 것도 연습을 시켜야 되겠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배변 훈련 초기 단계인데 이게 아이 이름하고 무엇을 먹었고 물을 얼마나 마셨고 이런 것들을 쭉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량이 얼마나 되고 뭐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간식을 아이들 먹으니까 간식 뭐 먹었고 얼마나 먹었고 간식 먹으면서 주스 얼마나 마셨고 뭐 이런 것들 쭉 적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변 언제 받는지를 쭉 적으셔야 되는데 이걸 적으시려면 기저귀를 차고 적으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언제 놓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바지를 좀 버린다라고 각오를 하시고 배변 훈련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시간, 소변 습관 이런 거 기록하는 거죠. 대변도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하루에 두세 번 또는 세네 번까지도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특이점 같은 게 있으면 또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우리 아이는 먹고 나면 금방 보내 대변을, 또는 우리 아이는 물 마시고 나면 5분 안에 소변을 봐야 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첫 번째, 배변 간격을 확인하고 싶어요. 배변 간격. 얼마나 자주 보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배변 간격을 알려면 우선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고 아이가 배변을 얼마만큼 자주 누는지, 얼마만의 간격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날씨가 지금처럼 조금씩 쌀쌀해지고 이러면 아이가 기저귀를 벗기는 순간에 갑자기 반사적으로 소변을 보는 경우. 그죠? 아이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반사적으로 대소변 보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기저귀 착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모았다가 소변을 보는지, 모았다가 대변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점검표 같은 걸 적어 놓으시면 아이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소변 보는지 또는 대변 보는지가 그런 정보들이 좀 모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배변 시간을 좀 아시는 게 이게 배변 훈련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왜 우리 아이는 배변 훈련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많진 않지만 얼마 만에 물을 마시고 얼마 만에 소변 보는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아이들이 소변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 네, 두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아이의 변화를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 또 착용한 상태에서 아이가 그 착용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대소변하기 전에 아이들이 대부분 얼굴 표정이 바뀌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막 일그러뜨린다든지, 그 다음에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막 부르르 떤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서 아이가 대변 의사 또는 소변의 의사를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하시는 게 두 번째이겠죠. 관찰해요입니다. 세 번째는 적응해요.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배변 훈련 환경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지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도록 이렇게 지도가 되면 좋겠고, 또 배변 훈련 관련해서 동화책 같은 것도 좀 읽어주시고, 놀잇감 변기 같은데 앉았다가 일어났다 연습 같은 거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배변을 하려고 하면 변기통에 일단은 앉아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익숙하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배변 훈련 환경 자체에 아이가 적응해서 익숙해지면 배변 훈련을 좀 잘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이 안 마려운데도 변기통에 앉고 이런 경우들을 흔히 보거든요. 그런 것들 좀 아이들 변화를 관찰하시고 적응을 좀 잘 시켜주시면 배변 훈련하시는데 좀 도움 되겠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게 아이가 어떤 배변 환경을 좋아하는지 그런 여부들은 좀 관찰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내가 예쁜, 내가 보기에 좋은 변기통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과연 좋아하는가, 유아용 변기 좋아하는가 좀 살피셔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연습은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변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아이가 배변 습관이 길러지기 때문에 아이가 배뇨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또 배변 간격, 의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배변 의사를 처음에는 물어보셔야 되죠. 쉬할까? 또는
응가할까? 이렇게 유아어로 물어보셔도 괜찮죠. 그래서 응가할까? 쉬할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한번 쉬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반복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강요를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 또 엄마가 또 막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배변 훈련을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아이가 준비될 때 적당한 그런 자극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또 자주 연습시키라고 해서 1시간에 나눠가지고 5분 간격으로 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처음에 실수를 하고 바지를 버리고 속옷을 버리더라도 좀 그런 이렇게 간격을 좀 더 가지고 모았다가 배설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배변 훈련 실행 단계인데요. 배변이 나올 때 감각을 아이가 좀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소변 나올 때 한꺼번에 왜 싹 하고 나올 때 그 쾌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른이고 아이고 다 똑같이 느끼는 그거 있잖아요. 시원하게 싹 하고 나오는 그 감각이 한번 체험되고 나면은 다음번에 더 쉽게 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시원하게 많이 나오냐면 뭔가를 많이 수분이 든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는 싹 하고 나올 수밖에 없겠고, 또 잠자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소변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볼 거니까 그때 또 싹 하고 나오겠죠. 또 잠을 자기 전에도 배변 훈련을 시키니까 그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한번 배변 훈련을 시켜보시면 아이가 이런 데 대해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벌써 아이가 눈에 졸음이 묻어 있을 때 얼른 쉬하러 가자라고 해서 그냥 변기통에다가 앉혀보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죠. 그럼 모았다가 한꺼번에 그때는 쉬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면서 못 봤던 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쏴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이게 사실이니까, 그죠? 두 번째는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는 거. 이거 제가 처음에 쉽다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배변 간격이 파악되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 착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반복을 자꾸 하게 되면은 감각적으로 배뇨감에 대해서 혼돈해요. 지금 넣어야 돼, 놓지 말아야 돼, 이런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는 연습을 쭉 시키는 거. 배변 훈련을 시작하셨으면. 근데 왜 그러시잖아요. 잘 때 아이가 소변을 싸버리는데 그때 어떡하냐고. 그럴 때는 밤에만 처음에 착용하는 연습을 하신다든지, 또는 중간에 아이를 깨워서 소변을 보게 하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배변의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이 리듬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쉬할까? 쉬마렵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차츰차츰 늘려주셔야 되겠죠? 쉬마렵니? 이렇게. 자꾸 너무 강요를 하니까 우리 아이가 수업 시작 전에 무조건 갔다 와야 되고, 수업 끝나고 나면 무조건 갔다 와야 되고, 이게 무슨 강박증처럼 생기는 지적장애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강요 안 하셔도 되고, 쉬마렵니? 화장실 쉬마려우면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조금 크면 지도가 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아이가 긴장하게 되니까 반드시 시간 간격 두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었다가 아이가 모았다가 한꺼번에 배출을 싹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았다가 애가 누울 수 있네를 알게 되는 순간에 이 아이가 방광에 소변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이나 변화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변기와 친해지기, 이것도 사실은 훈련을 할 때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영유아용 변기를 처음에는 따로 준비하셨다가 이 아이 대변 또는 소변 훈련을 할 때 그 용기, 자기 용기로 그냥 따로 쓰는 거죠. 변기로, 자기 변기로, 유아용으로. 왜냐하면 어른용 변기 집에 있는 거 그냥 같이 쓰다 보면은 아이가 키도 작고 이러니까 어떨 때 한 번씩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애가 깜짝 놀래고 그 다음부터 변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생겨버려서 배변 훈련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 고려하시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자처럼 변기를 좀 칭숙해지도록, 이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칭숙해지도록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것도 연습을 시켜보고, 배변 습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또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화장실에 있는 원래 그냥 어린이용 변기 있죠. 거기다가 어린이용 받침대를 올려가지고 어린이용 변기 끼우는 거 있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또는 어른용 변기 위에 어린이용 변기가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보셨죠? 이렇게
층층이 돼 있는 거, 딱 떼면은 올리면은 어린이용 변기고 내리면은 유아용 변기가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변기가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유아용 변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하셔야 돼요. 너무 처음부터 나는 여기서 변기 습관을 들이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배변 의사 표현을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정해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배변 의사는 아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몸짓으로 심하려울 때 이제 마려운 부분, 그 부분을 손으로 잡는다든지, 또는 심하려워요 그림 같은 거를 손으로 짚는다든지, 또는 소리로 쉬 이렇게 한다든지, 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아이가 그걸 선호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되고요.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기만 알아듣고 엄마만 알아듣는 표현으로는 약속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일반화나 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만 통하는 이야기로 연습을 했다가 밖에 나가서 그 의사 표현을 그대로 선생님한테 했을 때 선생님이 못 알아듣고 아이가 바지에다가 오줌 실수를 하게 되면 아이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만드는 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배변 훈련 실행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실수에도 야단치지 않는 거. 배변 훈련에는 당연히 실수가 동반이 되게 돼 있고요. 또 실수를 통해서 아이가 배뇨에 대해서 자기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배변 습관이 형성이 되고요. 너무 어려서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도 다 그런 식으로 배변 습관을 들여왔고, 그래서 지금 배변 실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배뇨감에 대해서 익힐 때까지는 제대로 학습이 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당연히 실수가 많은데 실수할 때마다 야단치고 윽박 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더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야단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잘했을 때 충분히 칭찬해 주시는 거, 그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배변 훈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동일한 환경에 아이들이 있게 되죠. 주로 대부분 가정이나 또 어린이집 가게 되면 어린이집에 있게 되겠죠. 이럴 때 꾸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꾸준한 지도가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다. 그래서 오늘 안 되더라도 나는 꾸준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죠. 제가 실수해도 야단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라는 게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변할 때 쉬 이런 소리를 옆에서, 할머니들이 그걸 잘 아시죠? 할머니들이 소변통을 주면서 거기다가 쉬를 하게 시키시면서 쉬 이런 소리를 내주시는데, 이 소리가 아이한테는 배변하고 연관이 돼서 떠오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쉬 소리가 나면 아이가 배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뇨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신호가 쉬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할 때 쉬 하는 소리 내셔도 괜찮아요. 내쉬면서 지도를 하시고 나중에는 하라 그래도 안 하시거든요. 아이도 쉬 하지 마라 그래, 큰 소리 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안 하셔도 되죠. 또 배변 훈련할 때 옷을 간편하게 입히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빨간 줄 꺼놨어요. 자, 간편하게 입혀서 손쉽게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배뇨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순간에 애들은 now and here, 지금 당장 마려워 하는 순간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옷을 벗고 입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단추가 잘 안 끌어지고 또는 지퍼가 너무 빡빡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마려워하는 순간에 그거 내리다가 오줌 싸버리거든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실수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이런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쉽게 옷을 핸들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옷을 입히셔야 돼요. 배변 훈련할 때 제일 좋은 옷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무 바지입니다. 고무줄로 된 바지. 그냥 쑥 입었다가 쑥 내릴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옷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가 멜빵 바지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보기에는 되게 귀엽거든요. 아이들이 멜빵 바지 입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다고요. 안 그래도 귀여운데. 그런데 배변 훈련할 때 멜빵 바지는 세상에 이거는 재앙입니다. 이거 아이가 혼자 스스로 끌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저도 한 번씩 안 되던데요.
멜빵 중에 하나는 일부러 잘 안 끌어지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애들 옷 벗기다가 애가 벗겨지는 과정에서 소변 의욕을 참지 못하고 바지에다 싸버리면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애들 지도할 때도. 그런 것처럼 배변 훈련 시에는 예쁜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편한 옷 이런 것들을 입혀야 되죠.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거는 그죠? 근데 예쁘게 입히고 싶은 욕구 이거를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배변 훈련 할 때만은 조금 연습이 될 때까지 너무 예쁜 옷, 너무 딱 달라붙는 옷, 아이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옷 이거 조금 곤란합니다. 그죠? 아이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장기적이고 꾸준한 그런 접근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기와 친해지도록 하세요. 이런 내용들은 또 똑같은 말이 적혀져 있네요. 예.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팬티 대신에 팬티형 기저귀 어때요? 좋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안 좋아요. 배변 훈련 할 때는 팬티형 기저귀도 기저귀입니다. 안 좋아요. 왜요? 팬티형 기저귀는 착탈이가 쉽잖아요. 선생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바지 내리면 되잖아요. 또 실수하게 되면 뭐 바지 안 버리니까 일석이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제가 예전에 부모교육 갔다가 똑같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팬티형 기저귀는 착탈이가 쉽죠. 쉬워요. 속옷 대신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요. 왜 안 되냐? 팬티는 젖으면 축축해져요. 지금 우리가 팬티를 입히려고 하는 이유가 축축해지면 아이가 불편한 감각을 느끼고 또 불편한 감각을 통해서 배변을 안 했을 때 이 찝찝한 이런 기분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지에다가 싸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팬티형 기저귀는 흡수돼 버리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애가 쌌는지 안 쌌는지에 대해서 그런 감각도 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애가 느끼는 아이의 입장에서 기저귀랑 팬티는 말도 못하게 촉감이 다릅니다. 기저귀를 벗고 팬티를 처음 착용하는 날 애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 뛰어다니거든요. 왜 그런가? 말도 못해요. 이게 기저귀보다 훨씬 팬티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 느끼기로는. 그래서 그런 촉감이 많이 다른 거. 그런 것 때문에도 안 돼요. 그래서 배변 훈련을 위해서는 기저귀 착용을 줄이거나 안 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팬티형 기저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옷이 너무 자주 젖어가지고요. 선생님 속옷을 팬티를 10장 사놨는데 10장 갖고 해결이 안 되네요. 팬티를 지금 배변 지도할 때는 팬티 10장으로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만약에 조금씩 이렇게 끊어서 오줌 누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떡하냐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자주 속옷을 갈아입히기도 힘들고 이럴 경우에는 좀 중간에 흡수층이 좀 있는 방수용 속옷 같은 거 조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도 이게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배변지도 해보니까 방수용 팬티를 입혀도 찝찝해요. 애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금방 안 마르잖아요. 안 마르고 그 부분이 물이 안 샌다 뿐이지 그 부분이 피부에 닿으면 축축하고 눅눅하고 차가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팬티 갈아입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시면 방수용 속옷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10장 20장 팬티 사놓고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소변과 대변 중에서 어느 것부터 가리나요? 아이들별로 다릅니다.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일반적으로 대변 먼저고 소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별로 달라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표현하고 먼저 느끼는 감각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변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대변에 대한 불편한 느낌을 소변보다 조금 더 표정으로 잘 나타내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소변보다는 대변 보면 훨씬 더 찝찝하거든요. 불쾌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더 잘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응가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요. 응가했다고. 그래서 가리지는 못했지만 응가에 대한 불편감은 아이가 갖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배변 훈련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대변,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소변 가리는 것,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소변 가리는 것 순서로 습관 형성이 되는 것이 좀 쉬운 편입니다. 좀 오타도 보이고 지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해서 밤중에 소변 실수가 너무 잦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도 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대변,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소변, 그 다음에 밤 시간에 소변, 이런 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아이가 배뇨감을 느껴서 잠에서 깬다. 이거는 사실은 대변, 소변 훈련 막론하고 유아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일 중에 하나이고요. 자기 전에 그래서 소변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고, 저녁에는 가능하면 물기가 많은 거를 안 먹도록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배변 훈련할 때는 조절이 잘 되면 밤에 뭐죠, 수분이 많은 거, 국물 종류, 또 주스 막 달라고 하죠. 또는 자기 전에 꼭 우유 찾아요. 이런 경우에 수분량 조절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녁에는 좀 가능하면 물기 많은 거는 조금 피하시면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는 거, 또는 밤에 오줌 싸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자다가 애가 계속 뒤척여요. 이렇게 몸을 막 뒤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심하다라고 할 때는 이게 요일을 느껴서 그럴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중간에 살짝 깨우셔서 소변 마려워? 지금 쉬할까?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너무 중간에 많이 눈다. 예를 들면 밤에 야뇨하는 그런 빈도가 상당히 높다. 이러면은 중간에 한번 깨우셔서 소변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누워서 자게끔 하는 습관도 처음엔 좀 필요합니다.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야뇨 빈도가 잦으면 중간에 한번 깨우셔서 소변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중간에 깨우면 짜증 내는데요. 누가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근데 대변 훈련, 소변 훈련 할 때는 그래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한번 조절이 되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배변 실수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가 좀 힘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같이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배변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배변 훈련이 쉽지 않아요. 또 집에서는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까지 여기서까지 시켜달라는 말씀 드리기가 죄송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거든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요청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배변 훈련 시작했는데요, 선생님. 지금 집에서는 이거 하고 있는데 원에서는 요거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선생님도 우리는 배변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 세상에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원에서는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협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미안할 거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미안하죠. 근데 뭐가 미안해요? 미안할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발달을 도모하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선생님들하고 우리 부모님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배변 훈련을 시작했고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어린이집에서도 어머님들한테 지금 우리 원에서 지금 예를 들면 민주가 배변 훈련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런 배변 의사를 나타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셔갖고 함께 연습이 되면 제일 좋겠죠. 이게 가장 그게 아이디어란 얘기인데 그죠? 네, 미안하신가 봐요. 자꾸 기저귀 선생님 하다가 안 되시면 그냥 기저귀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셔가지고 안 되면은 기저귀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설마 아니겠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 교사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배변 훈련 할 때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은 효과 없어요.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는데 그게 과연 배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어린이집 갔으니까 난 마음껏 바지에다 오줌 쌀 거야. 또는 기저귀 차고 막 난 아무 때나 오줌 싸도 돼. 이렇게 생각하게 지도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 쪽에서도 배변 훈련이라는 것은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인덱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배변 훈련 시작하시면 또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갖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차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변 훈련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뒤에 조금 남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착탈이 습관 지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6번째로 제가 적어 놓은 게 대안적인 배변 지도입니다. 어머님들
또 할머니 또는 주양육자가 누구신가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배변 훈련을 지도를 하셔도 아동기 이후에까지 배변이 조절 안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자랑스럽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추신경계가 문제가 있으면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가 배뇨감 자체를 못 느끼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또는 발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배변 가리기가 아예 안 되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대부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배뇨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배변 훈련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선생님이나 엄마가 또는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너무 지나치게 배변을 막 따라다니면서 강요를 하니까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또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배변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저귀 착용하는 거, 배변 시간을 정해서 배변 훈련하는 거, 또 장소도 정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저귀 착용하기는 발달 지연 때문에 배변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저귀를 신체 발달 상황에 맞게 착용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죠.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죠. 배변 시간을 정하는 것은 특히 배뇨감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배변을 하고 싶다는 욕구 조절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 예를 들면 배뇨감을 못 느껴서 소변 실수가 잦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자주 누는 거예요. 5분 간격으로, 또는 5분이 아니라 3분 간격으로 뭐 이렇게 누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알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 아이 소변 한번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조금 보더라도 시간 맞춰갖고 이제 소변을 보도록 연습은 조금씩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포기하시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배변 시간마다 화장실 가서 아이가 스스로 배변을 한번 하고 나오도록, 바지에 싸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배변 시간 알람에 맞춰갖고 한번 가서 시도를 해보고 나오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배변 장소도 정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배변 장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불안해서 소변을 못 봐요. 또는 우리 집 아닌 데서는 대변을 못 봐요.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런 분들 계시죠. 한 번씩. 그래서 일정한 배변 장소를 정해주는 게 이럴 땐 좀 도움되고요. 또 기저귀 착용을 하더라도 편안한 상태에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하고, 교체도 어떤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장소, 공개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특히 영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기저귀를 가는 장소가 대부분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안 보는 상황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장소를 보장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한테 내 대소변 실수를 입으로 전시해서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기타입니다. 약물 치료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는데요. 효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유분증, 이게 대변을 조금씩 불수의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경우를 유분증이라고 얘기하고, 유뇨증은 반대로 소변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간격이라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조절 안 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이냐라고 물으신다면 100%입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지적장애 아동이었는데 유뇨증이 있어가지고 조절이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맞춰서 소변 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시키긴 시키는데 계속해서 누기는 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되는지 여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뇨 경복이라고 해서 밤에 야뇨증이 아주 심하면은 수분을 감지를 해서 수분이 딱 나왔을 때 센서가 울리게끔 이렇게 돼서 그 센서가 이제 소리 같은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알람 소리 같이. 그러면 아이가 깨는 거예요. 조금 누다가 그 소리에 깨서 나머지 분량을 소변기에 누도록 이렇게
연습시키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글쎄요. 차라리 방수 패드 같은 거를 끼워 주시는 게 뭐 이불이나 이런 건 너무 자주 이렇게 교체 안 하시도록, 우리 아이들이 조금 커지면 또 먹는 양이 많아지면 한 번에 모아서 특히 밤에 잘 때 소변 보는 경우 소변 양이 꽤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이하고 아이한테 짜증을 안 내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짜증이 표시가 나나 봐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조금 막을 수는 있겠죠. 이게 참 곤란한 경우죠. 그 다음에 휴대용, 일회용 변기 같은 것들을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아이가 낯선 장소에서 소변 못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용하시는 연습?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아니면 안 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휴대용 변기들이 제가 이거 파는 사람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요즘은 뭐 차량 이동하면서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런데 이동 중에 아이들 화장실 데리고 가는 것도 좀 불안하시고 이러니까 휴대용 변기 많이 사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착탈이 습관 지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배변이 좀 앞에 오랜 시간을 좀 차지했죠. 근데 배변이 그만큼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 먼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착탈이는 옷을 입고 벗는 건데 뭐 내가 도와주면 되지 뭐 아직 유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가 내가 가정에서는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어린이집 갔을 때부터는 물론 선생님 계시지만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착탈입니다. 또 착탈이는 배변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또 내가 혼자 옷을 입고 선택해서 벗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아는 거, 예를 들면 날씨가 더우면 내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유아가 독립생활하는데 상당히 필수적이고 또 중요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내가 옷을 잘 갖추어서 입고 내가 원할 때 또 너무 더우면 벗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사회적으로 또 받아들여질 만하고 또 호감을 주고 이런 영역에서는 또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착탈이라는 것, 어떤 옷을 입고 벗는 이런 것들은 비장의 또래들과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사회생활, 아이들끼리의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생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탈이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럼 착탈이 지도는 언제부터 할까요? 예, 착탈이 습관은 기본적으로 생후 7에서 한 12개월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옷을 벗길 때, 아이 옷을 갈아입힐 때 아이가 손을 이렇게 빼면서 협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거든요. 실은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옷을 입힐 때 팔을 또는 다리를 들어가지고 들어주는 행동 이런 것들이 협조하는 거죠. 옷을 입는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생후 7에서 12개월 정도 되면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만으로 1살 정도 되면 소매를 벗겨준, 소매를 이미 다 이렇게 빼놓고 나면 목을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거 셔츠를 스스로 벗을 수 있고요. 또 미리 조금 내려주면 바지도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무줄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바지 좀 내려주고 자, 요거부터는 네가 벗어봐 이러면 다리 빼는 거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할 수 있다 이거죠. 만으로 1세 6개월 정도 되면 양말이나 신발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렵에는 애들이 양말을 막 벗어요. 벗어가지고 막 던지고 이러죠. 네, 만으로 2세가 되면은 셔츠 소매에서 팔을 꺼내고 바지도 내릴 수 있고 또 만으로 3세 되면은 신발하고 양말을 신고 또 이제 앞이 열려져 있는 옷 있죠. 이런 것들은 입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앞이 열려져 있더라도 옷을 입으면 되죠. 예를 들면 가디건, 스웨터 같은 거 그런 거 아이가 혼자서 입을 수 있게 되고요. 완벽하단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으로 3, 4세 정도 되면은 단추를 잠글 수 있는데 큰 단추, 헐거운 거 이런 거 가능하지 아주 작은 셔츠 단추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 이 무렵부터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착탈이 지도의 원칙인데요. 신변 자립은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데 대소변도 그렇고 착탈이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지도를 하셔야지 아이한테 옷을 이만큼 쌓아놓고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한다고 착탈이 지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외출하고 오면 옷을 갈아입겠죠. 그럴 때 착탈이 지도. 또 외출하러 갈 때 또 옷을 갈아입겠죠. 그럴 때 착탈이 지도.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아이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또 과제의 순서대로 너는 옷을 꺼내서 손을 먼저 집어넣고 한쪽 손 더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또는 머리를 집어넣고 팔을 빼라, 이렇게 순서대로 풀로 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별로 단계별로 조금씩 아이가 협조할 수 있게끔 지도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시는 게 좋죠. 여기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퍼 잠그는 전체 과정이 아니라 지퍼 양쪽 끝을 네가 맞춰봐. 그럼 엄마가 이거 도와줄게. 이렇게 지도하시면 돼요. 또는 지퍼 양쪽 끝을 엄마가 맞춰주고 조금 올려주고 난 다음에 위로 끌어올리는 것까지 네가 해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협조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 또 단계를 지도할 때는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아이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주시면 협조받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이게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지도할 때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옷 입기가 편할까요? 벗기가 편할까요? 예, 벗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벗기 지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입기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동시에 지도되죠. 이게 갑자기 뭐 옷 벗기기만 쭉 지도하고 옷 입히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지도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중에서 조금씩 지도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죠. 또 일부 유아의 경우에는 발달적으로 또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분만 지도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를 너무 거창하게 막 안 잡으셔도 되고, 우리 아이는 신체적인 발달도 느린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그럴 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할 수 있는 데서 조금씩 난이도를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래 지도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가면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유아가 어떻게 옷 입는지 벗는지를 관찰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되거든요.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엄마가 옷 갈아입는 거, 또는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옷 갈아입는 거, 아빠가 신발 신는 거, 이런 것들을 쭉 관찰하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을 모델링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보십시다. 다음 슬라이드. 신발 벗는 것부터, 신발 신고 벗는 것부터.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신발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예쁜 신발, 내가 좋아하는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신발 신고 벗기 지도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신발 신자라고 하면은 신겨줘도 그 신발이 싫어요. 그래서 어떤 신발 신을 건데? 라고 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주세요. 여러 가지 신발 중에서 어떤 거 신게 할까? 근데 이미 아이가 신발 신기 훈련을 할 때 적절하지 못한 신발을 선택할 게 뻔하다면 그 신발을 안 보이는 쪽에 조금 숨겨두시고, 신고 벗기 편한 신발로, 저 아래에 제가 예시를 드려놨습니다만, 신고 벗기에 편한 신발로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쁜 신발보다는 신고 벗기 편한 신발 중에서 골라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밑에 보시면 이런 신발이 좋아요 돼 있죠. 벨크로가 없는 것, 우리 애 신발은 다 벨크로인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벨크로가 처음 지도할 때부터 쉬울까요? 아니에요. 벨크로는 나중에 좀 컸을 때는, 좀 지도가 됐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벨크로 띄었다가 붙였다 하는 거 애들한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잘 안 붙거든요. 잘 안 떨어져요 또. 그래서 이것도 처음엔 너무 어려우니 벨크로가 있는 신발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발바닥이 평평하고 형태가 잡혀 있어서 너무 딱딱한 거, 이런 거 안 좋아요. 너무 얇으면요 발이 안 들어가요, 잘. 왜 오른쪽에 신발이 예쁘잖아요. 꽃이 달려있고 이래서 쪼글쪼글하죠. 발바닥이 저렇게 돼 있으면 한꺼번에 발을 신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고무로 돼 있거나 너무 얇거나 이런 것들은 애가 그 안에 발을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발꿈치 뒷부분이 세워져 있는 신발이 좋아요. 세워지지 않는 신발, 흐물흐물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애들이 발 뒤꿈치를 다시 당겨서 신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 신발 말고 신고 벗기에 편한 신발, 형태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는 신발, 특히 발 뒤꿈치가, 그런 것들이 조금 교수에 출발하는 그런 신발로서는 괜찮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신발 신고 벗는 장소도 미리 약속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신발을 신고 벗기 시작을 하면은 아이들이 신발 신잖아요. 그러면 실내고 실외고 간에 막 신고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럽니다. 맨발로도 막 나가고요. 또 반대로 신발 신고도 방 안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가 문을 닫는 동안에 아이는 이미 뛰어서 들어가 버리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 신발을 신고 벗는 장소를 약속으로 정해둬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또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구나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발을 신고 벗는데도 상당히 동기유발이 되고요. 이럴 때는 아이가 신발을 신고 벗는 장소에 약간 단차가 있는 게 좋죠. 왜냐면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신발 신는 게 편하지, 서서 신발을 신는다는 건 처음에 신발 신기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의자나 좀 부드러운 매트 같은 걸 깔아주고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거기서 신발 신는구나, 이런 약속이나 이런 단서들을 제공해 주는 게 좋죠. 아이들이 그러면 신발 벗는 장소구나 라고 자동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신발을 신고 벗는 과정인데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유아들은 눈하고 또 손하고 발하고 협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각 과정들을 시범을 자꾸 보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착물이 없는 신발 신발 벗기 과정을 먼저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요. 오른손이 이제 대부분 우세손이라고 보니까, 물론 왼손이 우세손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왼발을 먼저 시작하시면 되고요. 오른손으로 신발 뒤축을 잡아서요, 아이가 움직이기 편하게 발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발 뒤쪽을 잡고 뒤편을 잡았죠. 그리고 두 번째, 신발 뒤축을 아래로 끌어당기면 발만 쏙 하고 빠지겠죠. 발 뒤꿈치가. 그죠? 그러면 뒤꿈치를 빼내고 그 다음에 앞을 밀어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단계를 나눠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단계를 나눠서 교수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순서가 이렇구나. 아, 내가 지금 뭐를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단계 보실까요? 이거는 신발 신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 건데 이거는 약간의 높이가 있는 의자에 착석을 해갖고요. 앉아야 돼요. 앉아야 신발을 신을 수가 있으니까 앉고. 왜냐하면은 서갖고 아이 신발 신게 하는 게 상당히 협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앉혀가지고 신발을 신고 벗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두 손으로 발 양쪽 볼을 넓히고요. 그 다음에 발을 신발 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잡고요. 발을 완전히 넣고 난 다음에 이쪽 발을 또 시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이거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법 중에서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었네 싶은 부분만 좀 팁으로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참 이게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됩니까? 예,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해서 다 배웠어요. 이거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냥 누가 얘기해서 하고 얘기 안 한다고 안 하고 이게 안 된다고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해서 아이들한테도 쉽겠지. 아유, 이건 절대로 오산이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신발 신고 벗는 거 많이 힘들어하고요. 신발 신다가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안 신어, 아니야 이러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또 떼도 쓰고 울고 막 이러잖아요. 신발 던지고. 난감하죠.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신발 관련해서 생각보다 문제 행동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 부착물이 있는 신발은요, 뭐 있어요. 이미 벨크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벨크로 떼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방법은 똑같아요. 벨크로는 나중에 신고 난 다음에 벨크로 붙여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벨크로 있는 신발로 출발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벨크로 떼다가 애들 힘으로 손가락으로 소근육을 막 움직여야, 힘을 꽉 줘야 이 벨크로가 뜯어지거든요.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신발이 막 신다가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신발 자체가 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벨크로 떼고 붙이는데, 붙이는 건 쉽죠. 근데 벨크로를 떼는데 너무 막 힘이 들어지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신발 신는 활동을. 선생님이가 해줘요. 뭐 이러면서 들고 와요.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러면은 신발 신기 지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순서는 지도하는 순서예요. 우선 신발을 벗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놀이로 자꾸 연습하는 거. 세 번째,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기. 또
또 네 번째, 너무 편한 신발만 시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신발을 먼저 벗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옷이나 양말보다도 신발을 먼저 벗는 것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순서예요. 순서가. 왜요? 어디 외출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 신발을 먼저 벗어야 들어가죠. 근데 애들 어떻게 하냐면 현관에서부터 위에 옷부터 막 벗습니다. 양말을 먼저 벗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옷부터 막 다 벗어서 허물벗듯이 하고 난 다음에 신발을 신고 안에 들어가 버리네요. 이런 경우도 많아서 우선 신발을 먼저 벗는 거야, 이렇게 지도가 돼야 된다 소리죠. 두 번째, 놀이로 자꾸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벗을 경험이 하루에 많아봤자 서너 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3번밖에 연습을 못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신발을 신고 벗는 활동에 익숙해지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그냥 이벤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이, 그래서 덧신 신는 거, 양말 신고 벗는 거, 또 인형한테 신발을 벗기는 거, 또 신기는 거, 이런 연습을 통해서 아이가 놀이로서 또 재밌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발 신자 이런 말들은 너무 유아한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는 단계에 맞춰서 땡땡아 신발 뒤쪽 잡아볼까? 그래, 뒤를 잡았지? 이제 발을 빼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조금 예를 들면 신발 신자 이러면 전체적인 과정 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나누어서 뒤를 잡아봐, 뒤꿈치 잡아봐, 발 넣었지? 자, 숭 하고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연습이 잘 되고 나면은 또 그 연습이 꼭 안 되더라도요, 너무 편한 신발만 찾지 않도록 제일 좋은 게, 이게 특정 상표를 이야기하면 크록스 신발 같은 거 정말 많이 신기시죠. 근데 샌들이 신고 벗기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신기시는 분 많으신데, 이렇게 되면 신발 신는 연습이 잘 안 됩니다. 운동화 이런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신발만 자주 찾고 신기시는 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특히 지금 내가 신변 자립을 지도하는 단계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 신발들을 다 신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한 신발, 샌들 이런 건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런 거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발 신는 것까지 했고요. 다음에 옷을 입고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우선 옷을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로 의복은 영유아가 활동하기 편한 거, 입고 벗기 편한 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옷 입고 벗기에 앞서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입을 옷을 갖고 오게 하는 거, 옷을 선택하는데 아이가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 그래서 뭐 입고 갈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이거라고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옷을 입고 벗길 때, 엄마가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 아이가 협조하는지, 이런 것도 좀 관찰하시고, 만약에 옷을 입어라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거야, 혼자서 내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예를 들면 민주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런 걸 좀 보셔요. 그러면은 훈련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안 지도하나요? 아니요, 그래도 지도해야죠. 그럴 때는 옷 자체에 흥미를 가져서 한번 해보자 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옷 자체에 흥미가 없고 안 입으려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연습용 옷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면 옷 입고 벗을 때 좀 도움되죠. 어떤 게 좋을까요? 헐렁한 티셔츠, 입고 벗기 편한 거. 긴팔보다는 반팔이 조금 더 편하고요. 반팔 연습되고 나면 긴팔 티셔츠 연습시키는 게 좋죠. 순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고무줄 바지, 바지도 마찬가지. 긴 바지보다는 짧은 바지가 연습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바지 되고 나면 긴 바지, 이런 순서로 옷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옷 입고 벗기 또는 배변 훈련하기의 적당한 시점이 좀 날씨가 더워질 때 반팔 반바지 입을 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연수하러 가서 어떤 시점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이 발달에 맞춰야지 계절하고 뭐 날씨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준비가 됐으면 시켜야죠. 그러면 여름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만큼 우리 장애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특히 그 일반 장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말고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모르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옷 입고 벗기인데요. 옷 입고 벗기가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이가 또 편하게 느끼는 옷도 있고 동작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아이들별로 좀 다르고 이래서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옷을 입고 벗는 활동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고려하시고 난 다음에 지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상의 입는 게 예시가 돼 있는데 상의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있잖아요. 물론 하의도 앞뒤가 있습니다만 하의는 금방 표시가 나는데 상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거꾸로 많이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근무할 때 보니까 애들 옷 거꾸로 입혀서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꽤 계시던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사 입장에서 아이가 고집 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입을 거야 이러고는 어머님이 옷을 입히시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두 번째로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머 저 어머니는 왜 애 옷 앞도 뒤도 구분 못하고 저렇게 입혀 보내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은 없어요. 제가 특히 옷 입고 벗기 지도할 때는 어머님이 그렇게 옷 입혀서 보내시면 제가 한 번 더 연습할 기회가 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자, 선생님하고 옷을 한 번 더 갈아입어 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다시 지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순서로 지도를 해요. 상의 앞뒤를 구분해서 평평한 바닥에 놓고 상의를 양쪽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목을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목을 먼저 놓고 팔을 집어넣는 순서로. 뭐 팔은 상관없죠, 순서는. 그래서 아이가 상의를 입었으면 똑바로 내려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순서별로 우리 아이들이 실수가 잦은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하시면 지도하시기 좀 낫지 않을까요? 그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 옷 입고 벗기 지도할 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상의를 벗는 건데요. 벗을 때 어떻게 벗으시냐면은 어떤 부모님은 손을 먼저 빼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에요. 위에 거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벗어야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왕도가 있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죠. 그래서 순서를 지도하시는 순서를 정해서 지도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림에는 양쪽 상의 맨 아래쪽 잡고 뒤집어서 벗게 되죠. 이렇게. 그죠? 목구멍을 찾아서 팔 들어 올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어머님이 옷을 휙 이렇게 벗겨주시죠. 이렇게 지도가 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또 나중에 목을 빼야 되죠. 요까지 선생님 엄마 해줬으니까 네가 목을 빼봐 이러면은 애가 옷을 막 이렇게 비틀어서 빼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긴 옷의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벗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팔을 먼저 빼야죠. 반팔 옷은 팔을 먼저 빼는 거 필수는 아니죠. 그래서 순서나 이런 것들은 왕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벗기는 활동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벗기 먼저 지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거의 지도된다고. 벗었으면 입어야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바지입니다. 하의인데 앞뒤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앞면 있고 뒷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부분을 양손에 잡고 다리통의 오른쪽, 꼭 오른쪽이 먼저 아니라도 됩니다. 허리를 잡고 당기면서 발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남은 쪽 다리, 왼쪽 다리 남았으니까 그거 집어넣어서 허리 부분을 쭉 끌어 올리는 건데 고무줄 바지가 아닌 경우에는 엉덩이 쪽 허벅지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 하실 때는 아이가 쉽게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선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또 아이가 옷을 똑바로 입었으면 너무 배바지를 입질 않았는지 혹은 너무 내려 입진 않았는지 점검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거울 한번 봐봐 이렇게 지도를 마무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울로 딱 가서 옷을 똑바로 입었을 때 멋있다. 정말 멋있다. 야 선생님 너 최고다. 이렇게 또는 엄마가 우리 아들 최고야. 진짜 멋있는데? 우와 너 조금밖에 자기가 스스로 안 했어도 봐봐 너 옷도 스스로 잘 입을 수 있네. 이렇게 칭찬을 이만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엄마 내가 할게요. 이런 얘기를 아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하의 벗기입니다. 벗는 거는 입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거꾸로 당기긴 한데요. 쉽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내리는 것까지가 힘들어요. 또는 지퍼가 있는 옷이에요. 라고 한다면 지퍼 끌고 뭐 이런 것들은 엄마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활동이나 이런 거 엉덩이 처음에는 골반 쪽에 걸치게끔 내려서 주시고 그 다음부터 벗는 거를 혼자 하도록 지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허리까지 내려가지고 하의를 허리 부분을 잡은 채로 왼발 빼고 오른발 빼고 순서 상관없습니다. 빼고
다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지도가 되면 되겠죠. 벗는 순서가 훨씬 더 지도하기는 편리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단추가 있는 옷 어떡하나요? 이렇게 되죠. 또 연습이 좀 돼야 되니까 단추는 좀 큰 단추로 처음에는 연습을 시작하시고요. 밀어 넣거나 당겨 올리는 동작으로 풀고 잠그고 이런 연습을 조금 미리 하셔가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까지도 아이들이 단추 잠그는 거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마시고 시도나 이런 것들을 칭찬하시고 자꾸 연습을 시키셔야 되니까. 지퍼 마찬가지입니다. 지퍼는 더 힘들어합니다. 아이들 끈 맞추는 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끈을 맞춰놓고 요만큼 올려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끈 네가 올려봐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아이가 크면 밑에 맞추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벨크로가 있는 옷은 어떻게 하면 잘 떼어지는지 미리 연습을 좀 해놔야 돼요. 아이들은 그냥 힘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힘으로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귀퉁이를 잡고 이렇게 당겨야 당겨지는데 애들이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힘주는 방향 이런 것들도 연습을 좀 시키셔야 되고, 모자는 애가 모자 안 쓰려고 하는 애한테 억지로 쓰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번거지 모자처럼 이런 모자보다는 좀 형태가 갖춰져 있는 야구 모자 같은 걸로 시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양말은 목에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작은 양말 안 돼요. 양말 발 뒤꿈치에 절개 부분이 없는 게 처음엔 좋아요. 절개가 막 나눠져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보다 발 뒤꿈치가 앞으로 오게 많이 신어요. 그럴 때 돌려서 다시 교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었어? 이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애들 의복 착용하는 것은 일과 중에서 계속해서 지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화장실 갔다 올 때 지도가 좀 자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착탈이 지도할 때는 그럼 어떤 옷 골라야 되나요? 예, 상의 고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목 부분이 조금 넓은 거, 목 부분이 넓은 거요. 그다음에 어깨에 단추나 벨크로 같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꽉 조이지 않는 옷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유아용 옷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베네 저고리가 앞에 리본처럼 달려져 있죠. 좀 지나면 앞에만 단추가 있죠.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발달 단계가 올라가면 이쪽에 단추가 있죠. 왜요? 아이가 옷을 입히는 동안 협조 안 하기 때문에 막 움직이고 뒤집고 이렇게 기어가고 하니까 옷을 다 입을 때까지 엄마가 이 단추 잠글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만 쑥 집어넣어도 단추 한 2개나 1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럴 옷은. 그렇게 되면 단추 잠그느라고 아이하고 씨름은 좀 적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렇게 목은 있어야 목이 쑥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단추가 있어야 목이 늘어나니까 그런 옷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옷 입고 벗기를 연습시킬 때는 단추가 있는 옷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목이 넓은 부분으로 시작하시다가 나중에는 벨크로나 단추가 있는 거 시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무줄 바지가 월드 베스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옷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거. 스판덱스로 된 거 왜 딱 타이즈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건 조금 안 돼요. 이거 애들이 생각보다 그거 잘 못 올려요, 바지. 내리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과 뒤를 잘 혼동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요. 그럴 때는 상의의 뒷부분에 너 지금 요거 보면서 요거 뒷부분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정하시면 돼요. 또는 앞에 단추 있는 부분이 있지, 여기 앞이야. 앞을 밑으로 가도록 붙이고 난 다음에 뒤가 앞에 오도록 해서 연습을 하는 거야 라고 뒷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면 돼요. 내가 보는 쪽이 뒤가 돼야 팔을 집어넣고 당겼을 때 똑바로 되죠. 그렇게. 아니면 앞부분을 잘못 입었을 때는 돌려서 입도록 또 지도가 돼야 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 뒷부분이야. 스티커 보면 이 부분을 네가 보고 확인하고 팔을 끼워 넣으면 돼. 이렇게 지도해 있었어요. 또 왼쪽 오른쪽도 아이들이 신발도 막 거꾸로 막 신습니다. 이렇게. 발이 아플 텐데 불편한데도 막 이렇게 신어요. 그래서 오른발에다가 빨간색 스티커 오른쪽 신발에다가 붙여놓고 오른발 스티커 보고 신발 신는 거 처음에 연습시켰다가 나중에 잘 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아이들이 구분해서 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팁이라면 팁이죠. 그 다음 평상시에는 그럼 어떻게 착탈이 연습시키나요? 화장실 갈 때마다 하의는 연습시킬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옷을 갈아입을 때 연습은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 바쁜데 바쁜 시간에 내가 애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렇더라도 엄마하고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를 조금씩 활용하셔서 아이들 지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 계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어머님들 안 하고 계시는 거 혹시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라는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방법적으로 만약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걸 조금 채우는 그런 역할로 좀 활용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이.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게 지금 국립특수교육원에 발달장애, 양육, 길라잡이 이런 책의 내용들하고 제가 다른 책의 내용하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옷부터 시작하세요. 싫어하는 거 갖고 와서 입어 이러면 그것도 폭력이에요,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티셔츠 좋아하는 아이, 양말 좋아하는 아이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양말 벗는 게 숭 하면 땡겨서 벗어지니까 그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옷부터 시작해야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성취감을 느껴요. 와, 내가 입었어 이러고, 거꾸로 입었는데도 엄마 이거 보세요 막 이러거든요. 막 좋다고 막 자랑해. 선생님한테 와서도 이러거든, 자기 잘했다고. 그런 것들이 성취감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옷 입는 것에 익숙해지겠죠. 네, 계속해서 입기보다는 벗기를 먼저 가르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건 앞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옷 입고 벗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옷을 입는 것보다는 벗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벗는 동작을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정해주세요. 모든 옷을 다 스스로 입으라 이렇게 처음부터 강요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또 그 부분을 스스로 잘했을 때는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옷 입는 활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섭식기능 지도입니다. 섭식기능 지도라는 거 하는 것은 아이가 먹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영유아에게 있어서 섭식이라는 것은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는 것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숟가락을 들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음료를 마시는 거, 이거 전부 다가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섭식 기능 발달표를 제가 적어놨는데, 출생에서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빨기와 삼키기 반사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요. 6개월 정도 되면은 젖병을 잡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잘 안 돼요. 잡아주면 이렇게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요. 이때부터 6개월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이무렵부터 미음을 포함해서 유동식을 먹기 시작을 하게 되고, 컵에 담긴 우유도 마시는 연습을 조금씩 시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다 소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7에서 9개월 정도 되면 손가락을 빨기 시작을 해서 젖병이나 컵은 혼자 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고, 만으로 2세 정도 되면은 각각의 다른 질감의 음식물들을 씹고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혼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 3세 정도 되면은 포크를 이용해서 음식을 찝을 수 있고요. 만 4세 되면은 혼자서 숟가락, 포크, 그릇, 컵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만으로 5세 정도 되면은 간단한 음식을 모방을 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음식이라는 게 빵에다가 잼 발라볼까 하면 이제 그 정도 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섭식 지도는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언제부터 시작하라 라기보다는 연령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유아의 섭식 지도할 때 강조점은 우유를 먹는 동안 또는 모유를 먹는 동안에 영아와 또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고 아이가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음식의 유형과 성질 이런 것들 좀 따지셔야 되겠고, 또 입 주변의 근육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조절되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또 유아의 경우에는 스스로 먹는 거 이게 또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또 식사 시간을 아이가 즐겁게 보내게 하는 거, 식사에 대한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취학 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식습관 골고루 먹는 거, 그 다음에 혼자서 밥을
떠서 먹는 것까지가 완성되는 게 이제 취약전 아동까지가 요구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발달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발달은 안 됩니다만 섭식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도할 때 순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체계적인 섭식 지도 방법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혼자 먹기를 과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혼자 먹는 게 숟가락 들고요. 숟가락을 그릇에 가져가고요.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서 입을 벌리고 숟가락을 음식이 들어있죠. 요거를 입에 넣고요. 숟가락을 빼서요. 그릇에 다시 담그고 씹고 삼키고 이런 과정까지죠. 그 다음에 또 떠서 먹고 이 과정이 반복되죠. 그래서 과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행동이 내가 스스로 혼자 먹기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세분화 시켜놔요. 과제를 쭉. 앞서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이렇게 나눠놨죠. 요거를 나눠가지고 아이가 어디서 되고 어디서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이가 음식을 뜨는 게 지금 조절이 잘 안 되네. 그러면 눈과 손의 협응이 아직 잘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 아이가 그게 끝까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음식을 떠주시고 들고 숟가락을 입에 집어넣는 건 아이가 되면 그건 연습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지도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순서대로 가르쳐야죠, 선생님. 뒤에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앞에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을 그릇에 가져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잘 뜨는 게 안 되면 그건 도와주시고 그 다음 단계 지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숟가락으로 뜨는 것도 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세 기술인데요. 이거는 자세를 어떻게 아이가 취하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달장애가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피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앉아서 떠먹여 줄 때만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떠서 먹을 수 없는 아이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뭘 먹을 때는 똑바로 앉아서 바른 자세로 몸을 고추 세워서 먹는 게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척추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똑바로 앉는 건 안 될 거고요. 이런 경우에 기본 자세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먹는 거, 삼키는 거 하고 호흡하고가 교대로 잘 돼야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가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음식을 막 떠먹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숨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자세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보시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섭식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위아를 바닥에 앉히거나 아기 등 뒤에서 아이를 안아가지고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릇에 또는 음식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이걸 잡아서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면 되겠죠. 아이를 안아가지고 뒤에서 앉히면 되겠죠. 지지를 해주라 소리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아이 얼굴을 보면서 떠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 상황이 안 돼요. 아이가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위험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뒤에 안아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시설적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에는 뒤쪽으로 아이를 앉혀가지고 내가 아이의 이제 머리 부분을 보는 거죠. 뒤통수 쪽을 보면서, 당연히 뒤통수 보면서 이렇게 먹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이가 잘 먹고 있는지, 입이 어딘지.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나란히 앉거나 등 뒤에 앉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 마주보고 이렇게 먹여줘야 될 때는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거는 아이가 고개를 떨구거나 눈만 이렇게 돌려도 금방 밑에 그릇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다 두시는 게 좋죠. 바로 아이 위치, 정확한 위치에 두시고 편한 위치에 두셔야 아이가 숟가락이라 이렇게 들어갖고 입안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요. 이런 위치가 실은 아이들이 삼키기에도 제일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구토를 안 하게끔 하려면 숟가락을 어디까지 넣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숟가락이나 컵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릇이 음식이 담긴 숟가락을, 이 음식이 담겼는데 숟가락을 끝까지 밀어 넣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되고 구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숟가락 일부만 입에 넣어주고 음식을 이렇게 밀어 넣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흘러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좋고요. 이게 특히 유동식일 경우에 더더욱이 그렇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입속에 숟가락은 반 정도만 넣고 아이가 그걸 밀어 넣어서 이렇게 당길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좋고요. 음료를 마실 때도 입술 쪽에다가 아랫입술에 컵 가장자리가 이렇게 붙게끔 이렇게 입술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가 고개를 기울여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또는 빨대를 사용해서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료나 또 음식을 주는 시간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좀 잘 조절하시고, 아이가 목이 막히기 쉬운 음식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포도나 팝콘, 땅콩 이런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숟가락 재질은요. 금속 숟가락은 아이가 숟가락을 물어 뜯는 아이들한테는 금속 숟가락이 맞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비금속 재질의 숟가락을 좀 권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으로 된 거 요즘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거 음식을 특히 쉽게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실리콘 숟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실리콘 숟가락을 물어 뜯는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금속 숟가락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몸단장 기능이 있는데, 몸단장 기능은 좀 정말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몸단장이라는 건 아이가 목욕하는 거, 씻는 거, 양치, 머리 빗는 거 이런 활동이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적정 연령에 아이가 몸단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돼야 되는가를 제가 표에다가 그려놨는데, 만으로 한 2세 정도 되면은 몸단장에 대한 좀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만으로 한 5세 정도 되면은 도움이나 지시를 받으면 혼자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젖은 몸은 혼자 닦을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있죠, 실은. 그죠? 그 다음에 만 3세 정도 되면은 혼자 이를 닦을 수는 있는데 당연히 잘하지는 못합니다. 만으로 4, 5세가 돼도 애들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지 잘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만으로 4세 정도 되면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기 몸을, 젖은 몸을 닦을 수 있어요. 그다음 만으로 한 5세 정도 되면은 혼자 머리도 어느 정도 빗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고무줄로 예쁘게 묶어요. 이건 안 돼요. 그렇지만 머리를 빗는 활동까지는 꽤 잘 해낼 수 있는 수준이 만으로 한 5세 정도 되면 되거든요. 이런 수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은 몸단장을 지도할 때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도 착탈이 기능 지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단계를 과제 분석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손 씻기 과제를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번까지 해놨죠. 너무 많이 막 하시면 또 과제 분석이 어려우시고, 자, 우선 한 10개, 11개 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손을 적시죠. 물에다가 비누를 잡죠. 비누 거품을 내죠. 비누를 제자리에 놓죠. 비누 거품을 손가락 사이 다 문지르죠. 물에다가 대서 비누 거품 헹구죠. 수도꼭지 잠그죠. 수건을 잡죠. 손을 닦죠. 수건을 다시 걸어 놓죠. 이런 과정까지가 11가지 단계 정도 됩니다. 이 단계들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어디부터 지도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수도꼭지를 안 잠그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닦으라고 하니까 안 닦고 그냥 나오네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물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는 물을 계속 틀어놓고 손도 안 씻으면서 나오지도 않아요, 화장실에서.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출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몸단장 지도하는 방법 좀 볼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지 싶은데, 자, 우선 목욕입니다. 목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몸을 잘 조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부모님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미끄러질 가능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욕실 매트 같은 거, 바닥이나 이런 데 욕실 매트 있죠. 좀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용 매트 또는 수건, 고무 매트 이런 걸 좀 깔아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머리를 잘 못 가눈다라고 하면은 욕조 같은 데다 아이를 담그실 때는 목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수건을 여러 겹 해서 아이 욕조 밖에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도록 목을 잘 받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팔과 다리만 물속에 담그다가 아이가 균형을 잘 잡게 되면은 전부 다 아이를 담궈서 손으로 물장구를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시고, 이제 차츰차츰 좀 커지면 비누도 스스로 비누칠 해봐, 또는 몸에다가 발라봐, 이런 것들 하시고, 헹굴 때 엄마가 좀 도와줄 테니까 네가 다리부터는 네가 헹궈봐, 이런 것들을 지도하실 수가 있어요. 점점. 그 다음에 양치는요. 양치도 마찬가지죠. 유아가 양치를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사실은 구강위생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이들 치과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협조도 잘 안 하지만 엄청나게 이제 저항이 있죠. 그래서 치료를 가능하면 안 받게 하려면 양치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원래 좀 양치 습관도 들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잇몸도 약한 아이들이 많고 또 치아도 부식이 잘 되고 또 음식에 대한 조절이나 또 이런 것들도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구석구석 잘 닦게 하려면 아무래도 어른들의 관리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제일 우선 출발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치아 관리는 특히 섭식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 입에 오래 물고 있는 아이들 있죠. 입속에 음식이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씹지도 삼키지도 않고 물고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하고 또 침을 줄줄 흘리는 아이들한테도 또 치아 관리 중요하고요. 또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 혀를 계속 내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치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 이게 잇몸이나 치아, 잇몸 치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죠. 태생적으로 좀 치아가 약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특히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닦다 보면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흔히 많이 보고 또 음식물도 잘 끼고 또 치실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 아이들 저항도 크고 이런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래서 사실 치아를 잘 닦는 거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아이들이 치약 맛이 싫어가지고 뭐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꽤 있기 때문에 우선은 치아를 닦고 잇몸 마사지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우선 치약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좋은 치약 있죠. 좋은 맛이 나는 치약은 뭐 유아들에게 좀 양치하고 싶은 동기 이런 게 유발이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반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뭐 포도맛 치약 이런 거 해놨을 때 애들이 막 좋아서 막 양치하겠다고 오는데 포도맛 치약을 보면 양치가 아니라 먹어요. 거의 먹다시피 하는데 아이들이 삼켜도 되는 치약이나 이런 걸로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장애가 있건 없든 간에 아이들이 치약을 상당히 많이 삼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 다 먹지는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좀 위안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짜서 먹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만 묻혀가지고 아이가 양치에 흥미를 느끼고 거부감을 덜 느끼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양치 지도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양치 지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신변 자립 중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양치를 할 때 혓바닥까지 잘 닦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유아들을 위생지도 이런 거 또 특히 일상생활 습관 지도할 때는 양치가 빠지지 않는 교수의 어떤 주제가 되거든요. 중요하다라는 거 자꾸 인지를 시켜야 되고 또 바른 양치 습관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업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집에서 훨씬 더 양치할 기회가 많겠죠. 아무래도 집에서 밥을 더 많이 먹죠. 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자기 전에 양치하고 이러니까 양치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게 훨씬 자주 하게 될 거니까요.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다 안 됐다고 뭐 내일도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는 제가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발달장애 유아 신변 자립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도움 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이미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도 계실 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된다고 한 가지가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발달이라는 것은 영역별로 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연계가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에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발달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일 거니까 그럴 때 만약에 신변 자립 특히 배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또 나는 집에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런 얘기도 꽤 많이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에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함을 버리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발달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 믿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우리 발달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또는 발달재활치료실에서 이런 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그래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안 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게 어느 순간에 뿅 하고 아이가 해내는 과정들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고 관찰을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힘을 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예,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